지난 APEC 경주 정상회의가 아주 근사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적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한미 무역 협상도 막 그만하면은 잘 되고 또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도 오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으로서 서울올림픽 정도는 안 되지만은 아주 기념할 만한 행사를 했는데 특히 이 AI와 한국의 제조업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AI 선도국이 되겠다 하는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1972년 유신선포를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7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죠? 여러 일 중에 요 7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유신시대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죠? 기억나는 거 없어요? 무려 7년 동안 새마을운동입니까? 중화공업 건설이죠. 7년 동안 한 게 중화공업 건설입니다.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뭐 포항제철, 구미 전자산업단지, 비철금속, 원자력발전소 이런 게 중화공업이거든요. 중화공업을 만든 사람이 7년 동안의 독재를 했다고 욕을 먹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7년 동안 바탕을 만든 그 중화공업이 오늘 또 대한민국을 먹이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미국과 협상할 때 한국이 별로 미국에 대해서 꿀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선산업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제조업이 있으니까 미국도 한국을 만만하게 못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제조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은 또 뭐 신발 만드는 거 저런 거 아니잖아요. 자동차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배 만들고 무기 만들고 하는 첨단 제조업입니다. 첨단 제조업. 이 첨단 제조업과 AI 기술을 결합시키면은 한국이 AI 시대에 선도국이 될 수 있다 하는 비전을 만들어낸 점에서 APEC 정상회의의 의미가 있었고, 새삼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7년 동안 건설한 중화공업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공업만 건설했습니까? 그 7년 동안 박정희 대통령이 한 일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하나 꼽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천에서 상수도 마음대로 쓰시죠? 인천에서 제한급수하는 데 있습니까? 물 아끼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무슨 물이 솟아나는 데가 있습니까? 인천에서 판 우물물로 지금 마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천에 사시면서 여기 큰 산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을 마음대로 씁니까? 그 비결은 뭐죠? 수도권에 지금 2,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에요. 1,300mm밖에 안 옵니다. 일본은 한 1,600, 1,800 이렇게 돼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한국은. 그런데 어떻게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게 없으면은 수도권에 이렇게 많이 모여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10년 동안에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소양강댐, 충주댐 등등등, 안동댐. 그 댐이 없었으면은 수도권에 이렇게 살 수가 없고 공장도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댐 10개 만들었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은 댐 10개 만드는데 돈이 얼마 들었느냐? 1971년 기준입니다. 예산이 4천억입니다. 4천억 원. 여러분, 지금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4천억 원은 몇 조쯤 되겠는데, 그렇더라도 댐 10개 만드는데 4천억 원밖에 안 들었다. 그때는 토지 수용령 발동하고 또 반대운동도 없고 해가지고, 만약 그때 70년대에 댐을 10개 안 만들었으면 우리 물 이렇게 쓸 수 없고 수도권에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을 박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음수사원. 그러나 음수사원을 해. 그런 고마움을 모르면은, 사람이 공짜 좋아하고 고마움 모르면은 꼭 실패하잖아요. 인간으로서도 실패하고, 나라로서도 실패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되는 것도 음수사원 하자는 뜻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그 시기에 한 게 또 있죠. 중동에 진출한 거.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5.18이가 모이는 중동에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1977년에 가면은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를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사고도 남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리고 또 있죠.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가 세계에서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의료보험이 시작된 게 1977년 7월 1일입니다. 그 의료보험 덕분에 가난한 사람, 그전에는 가난한 사람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수술 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 사회부기자 하면은 꼭 이런 사람들이 신문사를 찾아와요. 아들이 자기 아파 누워있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와가지고 제발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달라고 고소를 합니다. 저는 그때 병원 출입을 한 기자라서 제가 병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입원도 시키고 했는데 1977년 의료보험이 되면서 비로소 안심하고 아플 수 있는 나라를 만든 분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서울 상암동에 있어요. 2017년에 그분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거기서 민간인들이 만든 박정희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좌파단체가 와서 회방을 놓고 지금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이 그때 바뀌어도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광화문에 세우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후손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인천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인하공대. 인하는 인천하고 하와이를 합친 거 아닙니까? 그 인하공대 설립자가 누굽니까? 인하공대, 요새는 인하대학이죠. 설립자가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1954년에 세운 그 인하대학에 1979년에 이승만 동상을 만들었는데 1984년에 학생들이 그걸 끌어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진그룹에서 가져가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학교 설립자 동상, 더구나 위대한 건국 대통령 동상을 끌어내리고 지금까지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책임은 인천 시민들이 져야 됩니다. 인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천이 이렇게 발전한 게 이승만, 박정희 없었으면 가능했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설립한 학교에 그 사람이 동상을 세우는 것도 막는다고 하면은 이런 불효막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인천대학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같이 세워놓으라고 하십시오. 음수사원.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우물을 팠는지를 기억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어딜 가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 권하는 게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시간이 많아요. 건강이 유지가 된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고록을 쓰는 겁니다. 회고록. 여러분 다 회고록을 쓰셔야 됩니다. 회고록 하면은 뭐 장관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전문인들이 회고록을 써야 됩니다. 회고록을 쓸 만한 이야기거리가 한국 사람처럼 많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겪은 건국, 호국, 근대화, 산업화, 뭐 서울올림픽, 그리고 뭐 여러 가지 11.6 사건, 12.12 사건도 오죽 많이 났습니까? 이게 다 회고록을 쓸 수 있는 소재고,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성공 스토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회고록은 거의 다 성공 스토리예요. 산림 녹화, 4대강 댐 만든 이야기 등등. 여기서 종사했던 기술자들, 이런 분들이 다 회고록을 써야 됩니다. 회고록을 쓰면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지금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회고록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회고록이 사실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회고록을 쓰는 어떤 모델이 이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회고록을 쓴다 하면 온 가족이 붙어가지고 도와줍니다. 입력도 대신 해주기도 하고, 사진도 찾아주기도 하고, 나중에 편집도 하고, 책이 나오면은 서문을 며느리가, 책 소개를 며느리가 쓰고, 후기는 뭐 아들이 쓰고, 요새 책 내는데 돈 별로 안 듭니다. 종이값 싸요. 회고를 내서 뭐 회값, 진값 이럴 때 선물로 돌립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비로소 그걸 읽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뭘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부자 간에 이 대화가 별로 없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후회를 하는 게, 우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인터뷰를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6.25 때 어떻게 사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명색이 기자인 제가 그걸 못했으니까 제가 참 너무 소홀했다라고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고록을 쓰면은 그 집안이 화목해져요. 또 회고록을 쓰는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됩니다. 또 회고록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에요. 뭐 평생 을로 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회고록을 쓰는 순간부터는 그 회고록의 주인공은 본인입니다. 갑입니다. 그리고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정리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생은 어떤 결론이 날까요? 나도 참 열심히 살았다 로 결론이 날 겁니다. 또는 반성문도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를 했다. 이 회고록을 써야 세월이 지나도 뭐가 남습니다. 이름이 남고 그 일이 남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분들 기억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기록을 안 남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도 짓고 좋은 일도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은 그냥 잊혀집니다. 뭘 했다는 거, 어떻게 살았다는 기록이 없으면은 그냥 바람처럼 지나가 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회고록은 역사의 돌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후손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고록을 쓰시겠다고 생각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회고록을 쉽게 쓰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또는 소개도 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정부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고록을 쓰면은 정부에서 그 회고록을 전부 다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다 입력을 해가지고 자료 아카이브로 기록으로 만든다. 그렇게 되면은 전 국민 회고록 쓰기 운동을 하면은 아마 한국의 가장 위대한 기록, 가장 감동적인 기록이 모이게 될 것이다. 그게 축적이 되고 그게 영어로 번역이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은 AI 발전시키는데도 소용이 되고, 저 아프리카에서 산림 녹화하겠다는 사람은 거기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의 산림 녹화 기술자가 쓴 회고록을 참고를 하고 등등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13세기에 몽골군이 침략하니까 불교에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 아닙니까?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이 국난을 벗어나게 하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고, 조선에는 왕조실록이 있었잖아요. 왕조실록을 4군데서 보관을 했는데 임진왜란 때 3군데는 다 불타 없어지고 딱 한 군데 있었던 전주에 있었던 왕조실록이 살아남았습니다. 백성들이 그걸 짊어지고 내장산으로 옮기고 나중에 태백산으로 옮겼는데, 제가 회고록을 쓰자는 것은 이건 왕조실록이 아니라, 왕조실록은 왕과 왕가의 기록이지만은 지난 80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이룩한 이 업적을 남기는 국민실록이 되는 겁니다. 회고록을 쓰면 국민실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라고 오늘 작심을 하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외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 했더니 이 친구가, 아, 그렇다면 나도 해야 되겠다. 노모가 저 울진에 사는데 나이가 100살이랍니다. 100살. 그래서 이 사람은 매일 가지고 이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녹화를 합니다. 그 어머니하고 대담을 해요. 대담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셔야 되니까 꼭 기록을 남기세요. 그것은 회고록으로 남기셔야 되고, 그러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 회고록을 국가 기록으로 보존하게 될 겁니다. 국가의 기록으로. 국가의 기록이라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잊어버리면 됩니까? 오늘 제가 여기서 박정희 대통령의 몇 가지 업적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억에서 잊혀지면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냥. 회오록 서기와 더불어 황해도민의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기성세대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쁘게 살다가 기성세대가 큰 실수를 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실수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한자를 포기한 겁니다. 한자 교육을 안 한 거란 말입니다. 한자 교육을 안 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안 배워가지고 자기 이름은 아마 겨우 한자를 쓸 거예요. 자기 이름만 한자를 쓰고 아버지 이름은 못 쓰고 모교도 못 쓰고 한자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외국책인 것처럼 겁을 내고, 한자를 모르니까 언어 생활이 질이 떨어져가지고 욕설이 많아지고 정확한 개념어가 교육되지 않고 해서 지난 30년 동안의 한자 포기 한글 전용으로 인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이 지적 능력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어요. 이 언어가 망가지면은 사고방식이 망가지면은 행동이 망가져버립니다. 그걸 극적으로 보여준 게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였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게 대통령 후보들이 할 이야기입니까? 거기서 나오는 용어 선택이라든지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게 교양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교양이 떨어진 거예요. 교양이. 왜 교양이 떨어집니까? 교양이라는 것은 점잖은 말, 정확한 말을 쓰는 사람이 교양인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를 빼버리니까 우리나라 말은 한자어에서 나오는 게 70%, 한글어가 30%입니다. 뭐 좋다, 크다, 나쁘다, 밝다, 뭐 소리, 뭐 이런 건 한글로 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가수분에 대한민국 수호, 저기 적혀있는 친북 좌파 세력, 척결, 수호, 건립, 동성, 이거 전부 다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걸 한글로만 쓰면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으니까 이게 암호 아니면 소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어휘력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집단 침해화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저와 같은 언론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큰 책임인데, 이것도 우리 기성세대가 있을 때 한자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집에서라도 한자를 가르쳐야 돼요. 나중에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한자를 아는 사람은 출세하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출세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어휘력만큼만 출세한다고 합니다. 어휘력. 한자 한글을 같이 알아야 풍성한 한국어를 정확하고 아름답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성세대의 마지막 임무가 저는 회고록 쓰는 것과 한자를 다시 교육해가지고 온전한 한국어를 복원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사이 이 연세 드신 분들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딱 이렇게 밑에 표정들을 보면은 별로 편하지 않는 표정이에요.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60대, 70대, 80대 이상 분들 모이면은 표정이 어떤 표정이어야 되느냐. 우선 자랑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느긋해야 됩니다. 너그러워야죠. 나이 들수록 사람이 너그러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 들수록 작아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모임에 가면은 다 얼굴이 밝고 이럴 때 연세 드신 분들을 얼굴 보면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힘도 또 빠지고 또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그런데 최근에 특히 작년 1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게 다 그 표정에 서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보수, 진보 뭐 이렇게 가려서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갔지만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걸 다 떠나서 국민, 국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딱 두 가지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 첫째,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는 뭘 하든지 헌법을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실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사실.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헌법과 사실이 우리의 행동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랫동안 55년 동안 지금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한 게 이 세상의 거짓말과 싸우는 것이었어요. 기자라는 직업은 팩트 파인딩 스페셜리스트라고 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전문가가 기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떠도는 이 거짓말과 싸우는 게 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사이 특히 보수 성향 사람들에게 떠들고 있는 이 거짓말,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진보라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감명이 안 돼요. 그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지난 6월 3일도 부정선거였다. 작년 4월의 총선도 부정선거였다. 그 부정선거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놀라지 마십시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전 국민의 30%였던 적이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거짓말에 넘어가는 사람이 30%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학력이 1등이에요. 머리 좋고 잘 배운 사람이 왜 이런 음모론에 넘어가느냐. 그것은 역시 이 가슴에 어떤 미움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드시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 10명인데 10명 중에 2사람이 그쪽이에요. 그 이야기 하면은 자리가 서늘해져요. 이런 문제도 연세 드시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해방 80년을 어떻게 정리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느냐. 우리가 걸어온 길은 건국, 호국,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복지화, 세계화. 이제는 AI 시대를 만나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진로에 있고,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이제 사람의 문제죠. 사람의 문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마워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마워하는 마음, 엄수사원,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고마움.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딱 트루만 대통령 6월 25일 그날,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사식 때를 막아야 합니다. 라는 위대한 욕설에서 파정이 이루어지고, 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를 통해서, 무초 대사를 통해서 전한 말입니다. 한국은 남녀노소가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나와서라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짝대기와 돌멩이를 들고. 그때 기습을 받았을 때 한국은 동맹국이 없었어요. 미군도 없었어요. 김일성 뒤에는 스탈린과 오택동,
핵무장한 소련과 중국에 있었습니다. 1대 3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남녀노소가 몽둥이와 짝대기를 들고서라도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미국이 파병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이승만, 트루만, 메가더 이런 분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의 생존 자체가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때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라 그 자리에 지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있었으면 파병했겠습니까? 파병이 5만 4천 명을 죽게 만드는데. 그래서 유청영 선생님이 추진하는 해리 S. 트루만 대통령 동상 건립운동이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시민들의 노력으로 지금 창고에 처박혀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인하대학교에 세우기 싫다고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세우면 안 됩니까? 그걸 부탁드리면서 저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